4박 5일간의 포상휴가를 받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것은 낯선 하이힐 한 켤레였다. 손님이 온 듯 싶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170cm는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 배우 김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미모를 가진 아줌마였다. 순간 눈이 멈췄다. 알고 보니 엄마의 고향 동생 현수 이모였다. 그녀는 23살에 결혼해 서울에서 살다가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최근 부산으로 내려와 보험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어머, 내가 정태구나? 정말 많이 컸다. 그녀가 반갑게 말을 걸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나를 안았다. 너 이모 생각 안 나? 유치원 다닐 때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현숙 이모? 그래. 나 현숙 이모야. 과거 엄마가 아프셨을 때 21살이던 현숙 이모가 잠시 우리 집에 머물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녀는 밝고 활달했었다. 그녀는 내 모습을 유심히 살피며 감탄했다. 정태야, 완전 상남자가 다 됐네. 이렇게 다부진 체격에 키도 훤칠하고, 어머, 손도 엄청 크네. 여자들이 참 좋아하겠어. 호호. 나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그녀의 살가운 모습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조금 전에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 난 너 휴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 배고프지? 옷 갈아입고 내려와. 엄마가 달백숙 해놨거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현수 이모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화사한 원피스에 허리를 앞치마 끈으로 묶은 모습이 그녀의 날씬한 허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며 TV를 켜려다 무심코 주방의 그녀를 힐끗 보게 되었다. 마침 그녀가 내 시선을 느낀 듯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배고파도 조금만 더 기다려. 백숙은 푹 끓여야 제맛이니까. 네, 현숙 이모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감사하죠. 잠시 후 달백숙이 완성되어 식탁에 차려졌다. 정태야, 이제 와서 먹자. 네, 바로 갈게요. 식탁에는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백숙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배고픈 나머지 무심코 말했다. 희야, 소주 한 잔 있었으면 딱이겠네요. 그래, 그럼 한 잔 할래? 네, 같이요? 아, 운전하셔야 되죠. 후, 그렇지. 하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식사와 함께 마시기 시작했다. 현숙 이모도 2잔 정도 기분 좋게 마셨고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너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인 것 같은데 이모 기억나? 나는 약간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사실 현숙 이모 미모가 워낙 출중하셔서 기억이 나요. 서울로 시집 가신 현숙 이모 아니에요? 어머, 아직까지 날 기억한다고? 그리고 내가 예뻐서 기억난다고? 넌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니? 사실 나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가끔 서울에서 그녀에게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얼추 맞춘 것뿐이었다. 그녀는 내 대답에 약간 들뜬 듯 보였다. 너 휴가 동안 뭐 할 계획 있어? 날도 더운데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려고요. 여자친구는 없어? 정태 같은 애인 둔 여자는 참 좋겠다 싶었는데.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고요. 어머, 그랬구나. 나도 지금은 혼자야. 우리 같은 처지네. 호호.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그녀의 말에 놀랐다. 왜 자꾸 쳐다봐? 민망하게. 설거지 처음 봐? 아,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호호. 자꾸 내 따가운 시선이 내 등에 꽂히던데. 그녀가 농담을 던지자 나도 대담해졌다. 등에만 꽂혔나요? 뭐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녀는 이내 웃으며 말했다. 하기야, 등만 따끔거리는 건 아니네. 현숙 이모는 헤어지며 전화번호를 주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자. 그렇게 나와 현숙 이모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 복귀 하루 전 뭔가 아쉬운 마음에 결국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다. 현숙 이모, 저 정태예요. 내일 복귀인데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그래, 당연히 사줘야지. 둘이서 취할 때까지 얼큰하게 한잔할까?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현수, 이모의 집 주소를 받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집은 2층짜리 양옥집이었다. 2층은 세를 주고 1층은 그녀가 사용한다 했다. 현숙 이모, 저 왔어요. 정태, 어머. 정태야? 잠깐만. 지금 나갈게. 잠시 후 현관문이 삐끔 열리더니 이모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더니 뭔가 눈치를 살피는 듯 주춤거리다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너 온다길래 급히 청소했지. 그녀의 옷차림이 눈에 확 들어왔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의 하얀 원피스였다. 순간 아까 문을 머뭇거리며 열었던 이유가 떠올랐다. 현숙 이모,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해 보이세요? 얘가 참. 그녀는 나를 째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자, 술 마셔야지. 뭘로 할래? 소주? 맥주? 이모가 알아서 골라주세요. 그럼 이왕이면 소주로 해야지 뭐. 그렇게 소주를 꺼내온 현숙. 이모와 술자리가 시작됐다.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네. 내 옆에 정태가 있는데 내가 좀 취하면 어때? 안 그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근데요, 이모, 저 이러다 집 못 갈 것 같은데요? 전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지. 그녀는 커다란 두 눈을 초승달처럼 접으며 눈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나도 정태 같은 듬직한 애인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호호. 그녀의 말에 술기운이 올라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정태야.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 내 파트너 할래?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미소에서 장난기와 진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현수, 이모와의 술자리는 예상보다 더 길어졌다. 정태야, 너는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어. 옆에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된다니까. 이모도 참, 저야말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잔을 살짝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오늘 술 좀 마시고 싶었어. 요즘 좀 많이 힘들거든. 갑자기 분위기가 묵직해졌다.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모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들어드릴게요.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외롭더라. 남들 다 가족이니 연인이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이렇게 혼자니까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현숙 이모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잔을 만지작거렸다. 지금처럼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정태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위로가 된다. 이모, 제가 더 자주 옆에 있을게요. 이모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게. 너 참 사람 심장을 쿵쾅거리게 한다. 나이 먹고 이런 기분 오랜만이다.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가 파트너 되어드릴게요. 뭐,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아닌데요. 현숙 이모는 장난이었어요? 나는 장난 반, 진심 반이었었지. 전 그냥 진심인데요. 그럼 나야 좋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쳤다.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 그러나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이모 파트너 하겠습니다. 외롭다는 말 못하게. 현숙 이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우리 오늘부터는 파트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와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었죠.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딴 생각 안 하고 2년을 기다리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일휴가 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빠, 휴가 나왔구나. 단답형의 대답에 어리둥절했지만 얼굴을 보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볼까? 오빠 편한 대로. 그렇게 어색한 대화 끝에 약속을 잡았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대 간 사이 복학생 선배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 그녀는 결국 100일휴가 중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고 저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휴가를 나와도 할 게 없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내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 내 삶이 이렇게 무의미했나? 하는 자책감이 깊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포상휴가를 받아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날 저희 집을 방문한 그녀는 어머니의 지인으로 갑작스러운 사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저는 군 생활 중 느낀 외로움과 공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죠. 술자리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 파트너가 되어줄래? 그 한마디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우리는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났습니다. 파트너가 아닌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난 시간이 벌써 5년. 저는 어느덧 27살이 되었고 그녀는 43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꺼림칙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얼마 전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면 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조건도 초월하지만 그 무게는 늘 현실 속에서 결정된다. 당신의 감정이 진실하다면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날은 맑은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했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아파트는 깔끔한 정원이 인상적인 신축 단지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흰 셔츠 위에 가볍게 걸친 베이지색 가디건과 청바지가 멋스러운 처남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버님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 햇살처럼 밝았다. 해맑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순백의 얼굴은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고 그 눈매는 보는 이를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이었다. 우리 착한 처남댁, 이렇게 마중 나와 주다니 감동인데? 호호. 사실 마트에서 식용유 사오던 길에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내 얼굴 보려고 기다린 줄 알았는데. 실망하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장난스럽게 묻는다. 그치. 조금 실망스럽지.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사실 조금은 보고 싶긴 했으니까요. 그녀와의 대화는 늘 유쾌하면서도 묘하게 설렘을 안겨주곤 했다. 조금은 보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아주버님, 엘리베이터 버튼은 제가 눌러드릴게요. 그녀는 말과 함께 경쾌하게 버튼을 눌렀다. 오, 서비스까지? 이런 대접 처음 받아보는데. 호호, 이런 대접 받고 싶으시면 자주 만나야죠.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동안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가방 안을 뒤적이며 말했다. 아, 참, 아주버님. 이따 저녁 식사 때 술은 안 하실 거죠? 왜? 내가 술 마시면 안 돼? 호호.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저녁 내내 아주버님 상대하느라 힘들잖아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뭐, 오늘은 자제해야 하나?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럼요. 아주버님이 술 안 취해야 제가 더 재미있게 놀아드릴 수 있잖아요. 처갓집은 경상도의 전형적인 가족이었다. 묵직하고 과묵한 장인어른과 닮은 아내. 그리고 역시 말수가 적은 처남. 하지만 처남댁은 달랐다. 활발하고 애교 많은 그녀는 마치 처갓집의 활력을 담당하는 사람 같았다. 그녀와 나는 취향이 비슷했고 한잔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행사나 명절에 그녀를 만나면 늘 반가웠다. 그녀의 다정한 말투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애인처럼 느껴졌다. 다 같이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밖에서는 초여름, 저녁바람이 불어오고 처남댁이 준비한 와인의 향긋한 냄새가 퍼지는 순간 그녀가 와인잔을 건네며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아주버님, 이 와인 맛있을 거예요. 제가 골랐거든요. 믿고 마셔도 되겠네. 그럼 한 잔 받을까? 그녀는 정말 내 마음속 도파민을 자극하는 특별한 존재였다. 처남댁이 6개월 전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 온 이후로 우리의 왕래는 부쩍 잦아졌다. 평소에도 종종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곤 했지만 가까이 살게 된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다. 카톡으로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주버님, 오늘 바쁘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좋겠네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달콤했다. 나와 처남댁은 공식적인 인사치레를 넘어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카페에 도착하자 그녀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양손에 커피와 그녀가 좋아하는 연유 밀크 모닝 빵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쏟아질까 조심스러운 걸음걸이가 무척 귀여워 보였다. 아주버님, 드세요. 제가 아주 맛있는 걸로 골랐어요. 잘 먹을게, 처남댁. 정말 고마워. 내 미소에 그녀가 가만히 날 보더니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주버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냥 처남댁이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제가요? 사랑스럽다는 말은 우리 신랑도 안 해주는데 아주버님이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묘하네요. 처남이 그 정도 말도 안 해준다고? 그건 좀 서운할 만한 포인트인데 우리 신랑 성격 아시잖아요. 재미도 없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에 살짝 짭짤한 버터의 맛이 섞여 절묘했다. 이거 맛있네. 이 빵이 처남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빵이 저랑 비슷하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짠단짠. 매력이 넘친다는 거지. 그녀가 빵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아주버님은 정말 표현이 제 맘에 쏙 든다니깐요. 잠시 대화를 이어가다 나는 슬쩍 물었다. 결혼 생활은 어때? 요즘도 잘 지내지? 그녀는 순간 말을 멈추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이사 오고 나서부터 뭔가 더 어색해졌어요. 부부관계도 거의 없어졌고요. 예전만큼 나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말투는 쓸쓸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럼 처남댁도 많이 힘들겠네. 혹시 처남 몰래 애인이라도 한 명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네? 애인이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니야, 농담이야.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져서 장난친 거야. 귀담아 듣지 마. 그녀가 순간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버님도 참 그런 일이 생각처럼 쉽나요? 그럼 아주버님처럼 대화 잘 통하는 사람 있음 한 명 소개해 주시던가요? 뭐 진심이야? 아니요, 저도 농담이에요. 호호호. 우리의 웃음이 카페 안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의 농담과 웃음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결혼 8년 차로 소규모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올해 39살.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와의 인연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아내와 입사 동기로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동료였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녀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나 너 좀 좋아해. 오빠가 참 마음에 들어. 나랑 사귀자 오빠. 처음 듣는 솔직한 고백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와 밝은 모습에 점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뜨겁게 사랑한 끝에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키 168cm의 늘씬한 몸매에 예쁘장한 얼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일에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그녀의 무뚝뚝한 성격과 애교 없는 태도가 점점 아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출신 특유의 솔직한 말투가 때로는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면서 관계는 조금씩 소원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며 권태로움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았고 결혼 초기의 설렘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에서 오는 차이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점점 아내와의 대화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처남댁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남댁이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이후 그녀와는 왕래가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밝고 애교 넘치는 성격의 그녀는 항상 주위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고 저와의 대화에서도 특별히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빠, 나 이사했는데 집에 놀러 오세요. 가끔 저녁이나 커피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늘어났고 아내와의 무미건조한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의 권태가 서서히 스며들 무렵 처남댁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남댁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편과의 지속적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각방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처남댁과 남편 사이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소원해져 있었고 그들의 이혼 소식은 어느 누구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며 남편의 무관심과 냉담한 태도에 힘들어했습니다. 오빠, 저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말 속엔 깊은 상처와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 이상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무시하며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그녀가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그녀는 다시금 삶을 추스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고 그때마다 저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집에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부탁은 간절했고 저는 큰 의미 없이 그녀를 돕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혼 소식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과정이 저와 그녀의 관계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장염에 걸려 침대에 누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가서 3일 동안 건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밥도 챙겨주고 약도 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녀가 고마워하며 말하는 오빠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어. 너무 고마워.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무슨 그런 섭섭한 말 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 솔직히 내가 처남댁 만날 때마다 이혼 얘기를 언급해서 가스라이팅 당해 이혼했을까봐 내가 얼마나 미안했었는데. 그녀는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는 날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조언을 해준 거지. 그게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이후 그녀는 내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오빠 같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하고 싶다.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서러웠을지 그 모든 감정이 담긴 눈물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점점 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며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죠. 또 작은 일들에 대해 상의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나와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럽고 깊어졌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녀와 평소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만약에 내가 사귀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감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의 권태가 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녀의 제안이 당장이라도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껴온 지침과 공허함이 한순간에 나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잠시나마 나에게 해방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몰라. 이제
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지. 이혼을 결심하면 가정이 깨지고 아내와 아들에게 미칠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반면 지금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나와 아내,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지금의 결혼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새로운 선택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불행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나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떠올립니다. 변화는 종종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지만 그 기회 뒤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결정을 내리는 순간은 언제나 복잡하고 선택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즐기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고 사는 30 중반 여자예요.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6살 나이 차이가 나요.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아이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애 키우며 사는 지인들을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몸도 많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거에 찬성을 했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우리 둘이서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신혼 생활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누리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기 잘했다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3년 정도 되니 남편은 신혼 초만큼 저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늘 새로운 일상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런 거 없이 늘 단조로운 일상에 질린 건지 뭔가 전이랑은 확연히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괜스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분위기를 잡고 다가가야지만 관계를 했고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여자로서 비참해지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사람이 여자가 생긴 건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생전 해놓지 않던 패턴 비밀번호를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을 할 때마다 은근슬쩍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눈치만 슬슬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면 괜히 뒤쪽으로 물들어 가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단순한 패턴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단순한 패턴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여자가 오빠, 오빠 하면서 카톡한 걸 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충격이었어요. 바람을 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이었던 건 남편이 카톡으로 당신 닮은 딸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싫다고 딩크족으로 살기 원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당신 닮은 딸을 낳고 싶다니.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와는 아이를 낳고 미래를 꿈꾸기는 싫었던 걸까요? 너무 충격이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거실에 나와 숨죽여 울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왜 소파에서 자고 있냐고 깨우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남편은 갔다 오겠다며 출근을 했고 저는 또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되냐고요. 누구라도 만나서 털어놔야 살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고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많이 내줬습니다. 제 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 속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놈 구제해줬더니 바람을 펴? 진짜 네 남편 미친 거 아니니? 진짜 너무 힘들다. 나보다도 많이 어려 보이더라. 남자들은 다 이런 거니? 그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다른 이성을 보면 다들 눈 돌아가게 돼 있긴 하더라. 그게 욕망인 거지.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 이혼을 뭐하러 해? 네 남편 돈 잘 벌잖아. 그냥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아. 너도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즐길 거 즐기라고. 내가 밖에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만날 일이 뭐 있다고. 한번 다른 남자 만나서 즐겨볼래? 너 생각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데리고 가보고. 어디를 가는데? 욕망으로 가득 찬 남녀가 모여서 즐기는 곳? 궁금하긴 하네.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캠핑 간다고 얘기해놔. 내가 데리러 올게. 캠핑? 알겠어. 아, 남편 얼굴 보기도 싫은데 나도 바람 피면 좀 괜찮아지려나. 솔직히 아직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평생 가는 사랑이 어딨겠니? 그냥 너도 있고 네 인생을 즐겨. 네 남편도 어린 여자 만나고 잘 다니는데 너라고 못 만날 거 뭐 있어? 그래, 나라고 못할 건 또 뭐야. 나도 다른 남자 만날 거야. 친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속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퇴근하고 온 남편을 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서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몸은 좀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괜찮아. 아, 그리고 나 수요일에 캠핑 좀 다녀올게. 캠핑? 웬 캠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거든. 애들이 요새 캠핑에 빠졌다네. 요새 캠핑 많이 다닌다고는 하더라. 조심히 다녀와 그럼. 그리고 친구가 데리러 와서 캠핑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근데 짐이 없네? 응, 거기서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걱정 마.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캠핑장에 도착했고 텐트가 한 5개 정도 쳐져 있더라고요. 친구는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랑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여기 내가 오늘 데리고 온다던 친구.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 뉴페이스. 반가워요. 되게 이쁘시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낯선 분위기에 어색했는데 다들 많이 봐온 사람들처럼 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니 여자 5명, 남자 5명이더라고요.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게임 같은 걸 잘 안 해봐서 계속 걸렸습니다.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흑기사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오, 흑기사. 여기 둘은 오늘 결정 났네. 소원 말해야지, 소원. 소원은 이따가 둘이 있을 때 얘기할게. 이야. 그렇게 먹으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먹고 떠들면서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불도 피우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니 힐링도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낯선 남자들이랑 만나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어본 게 언제인지 이 재미에 결혼해서도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갈까? 여기 이 커플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물건 골라주세요. 그러더니 각자 앞에 놓인 물건들을 고르고 짝을 만들더라고요. 자, 들어간다. 다들 좋은 밤 보내. 각자 짝을 이뤄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갈까요? 네? 제 손을 끌어당겨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소원, 지금 얘기할게요. 다음에도 또 나오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각자 텐트로 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이미 취할 대로 취하고 이 분위기에 빠져있던 터라 저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 키스를 했고 난생 처음으로 텐트 안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른 텐트 속에서 각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묘하게 더 흥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때? 좋았어? 좋았어. 좋아할 줄 알았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 한 명이 캠핑장 주인인데 날짜 정해서 오는 날에는 예약을 아예 안 받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고 노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통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파트너 이뤄서 즐긴다고요. 여기는 결혼한 유부남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즐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사람이랑 안 해도 되고 어제처럼 물건을 잡는 걸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캠핑에 빠져서 매번 친구와 함께 일정이 잡히면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요즘 제가 밖으로 놔두는 게 신경이 쓰이는지 집에 일찍 들어오면서 전이랑은 다르게 잘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였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캠핑을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캠핑 와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요즘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즐기고 사니 인생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말 신기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거래 어플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이사 때문에 물건을 싸게 넘기려고 잠깐 사용해보고 그 뒤로는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요. 주위 친구들이나 아주머니들의 경우 그걸로 재테크도 하면서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중고거래가 활성화될 줄은 몰랐는데 확실히 트렌드는 바뀌나 봅니다.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괜찮은 물건들 버릴 게 아니고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었을 텐데 뒤늦게 알았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하여튼 중고 거래 어플에서는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알바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전자레인지가 고장 나서 중고 거래로 구매하려고 어플을 뒤지던 와중이었어요. 글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 와중에 특이한 글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자기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자기 집에 찾아와 잡아주면 2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글이었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렇게 중고 거래 어플에 작업 의뢰 같은 글도 올라오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벌레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그냥 잡아주기만 해도 2만 원을 준다니 개꿀이라는 생각에 바로 연락을 해봤어요. 이런 글을 올릴 정도면 당연히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예상대로였죠. 그녀는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냐며 씻고 나왔다가 바퀴벌레를 발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소를 불러주는데 우연찮게도 그녀는 제 집 바로 아래층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여기 아파트 산다며 지금 바로 가겠다고 말을 했고, 그녀는 무서워서 아예 못 움직인다며 그냥 도어록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겉옷을 챙겨 입고 머리만 살짝 다듬은 채 저는 아래층으로 갔고 비밀번호를 치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수건으로 몸을 살짝 가린 채 화장실 문만 열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부엌 쪽에 바퀴벌레 있는 것 같다며 봐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휴지를 챙겨 부엌을 두리번거렸는데 이놈이 겁도 없는지 벽에 딱 달라붙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디 벌레놈이 겁도 없이 밖에 나와 있나 싶어서 얼른 순발력 있게 확 휴지를 갖다 대는데 이 바퀴벌레놈이 역시 날쌔긴 한 건지 휙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화장실 쪽으로 바퀴가 가니까 그녀가 깨악 소리를 내며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의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스르륵 풀어져서 그만 그녀의 몸을 보고 말았어요. 그녀는 너무 당황하면서도 바퀴벌레가 무서운 건지 제 뒤로 쏙 숨었고 저는 얼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궁지에 몰린 바퀴벌레를 드디어 잡을 수 있었죠. 변기에 벌레를 버리고 나와 보니 그녀는 어느새 다시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고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좌번호를 불렀고 그녀는 약속대로 2만 원을 입금해줬어요. 저는 바로 위층 사니까 언제든지 또 불러달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죠. 사실 그녀 앞에서는 혹시 그녀가 너무 민망해할까봐 티를 안 냈지만 오랜만에 보는 여성의 아름다운 굴곡은 제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빵빵함은 탐스러워 보였죠. 게다가 살짝 물기에 젖어 윤기가 도는 우윳빛깔 피부도 되게 예뻤어요. 얼굴은 쌩얼에다가 머리를 위로 올려놔서 사실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자꾸 그녀가 생각났죠. 외적으로 봤을 때 그녀와 저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듯 보이기도 해서 속으로 또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음흉한 생각을 하늘이 알았는지 그 뒤로 그녀가 다시 벌레 잡아달라고 연락을 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라고요. 분명 마주친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해서 그냥 살짝 목례만 하고 들어가는데 그녀가 저를 알아본 듯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아래층 사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었죠. 저는 그때서야 이분이 그때 그 벌레 잡기 의뢰를 준 그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꾸민 그녀를 보니까 그녀는 꽤 미인에 가까웠어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시원한 이마 라인과 쌍꺼풀 있는 눈이 똘똘하게 예뻤죠. 그러면서 문득 그녀의 라인이 생각이 나면서 살짝 민망해져서 어색함을 느끼며 그녀의 물음에 답을 하는데 금세 1층에 도착했어요. 저는 어디 가시는 길이냐 물었고 그녀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펑크를 내서 이왕 꾸민 거 카페나 갈까 하던 참이었다며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별일이 다 있었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다며 맛있는 커피 한 잔 대접해 주겠다 그랬어요. 저도 시간이 남아돌아 운동이나 하려고 했던 참이어서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녀는 의외로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더라고요. 그때도 살짝 느꼈지만 역시 그녀는 쾌활한 성격에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저는 밝은 그녀의 모습에 어느새 그녀에게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흘렀고 저는 누나의 번호를 물어봤어요. 누나는 기쁜 듯이 번호를 알려줬고 그 뒤로 저희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와 평범한 직장인인 저는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그동안 마주치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카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누나의 명랑한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 미안한데 지금 자기 집에 와줄 수 있냐고. 바퀴벌레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벌레가 있다며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간다고 말하고 얼른 아래층으로 갔는데 누나가 비밀번호 저번이랑 똑같다고 그냥 들어오라 했어요. 이 여자가 위험하게 비밀번호를 아직까지 안 바꾸다니 뭐라 한 소리 해야겠다 다짐을 하며 안에 들어가 얼른 벌레를 잡았어요. 생긴 건 못생겼는데 바퀴벌레처럼 잽싸지 않아서 쉽게 잡았죠. 저는 장난스레 누나한테 이번에는 3만 원 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녀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그럼 그거 대신 다른 걸로 주면 안 되냐며 은근슬쩍 저에게 다가왔죠. 저는 은근히 저를 도발하는 그녀가 참 귀엽게 느껴졌고 저보다 키가 훨씬 작아 아래에서 쳐다보는 그녀를 웃으며 쳐다봤어요. 누나는 민망함을 느끼고 삐진 듯 휙 돌아섰고 저는 그녀를 확 잡아 입술을 훔쳤어요. 살짝 놀란 듯이 눈이 커진 그녀는 이내 웃으면서 제 품에 안겼죠. 그렇게 우리는 침대로 갈 시간도 없이 거실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우연이라기에는 뭔가 하늘이 정해준 것 같은 그녀와의 만남은 이제 연인으로서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전속 벌레잡이 기사로서 열심히 활동해 보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노총각입니다. 결혼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아닙니다. 제가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이유는 약 25년 전 중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학교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는 거라고 해야 할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라고 해야 할지 뭐 둘 다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괜히 툭 치고 갑니다. 그것도 남자의 중요 부위를 찾습니다. 간혹 세게 맞을 때면 정말 죽을 만큼 아팠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장난은 점점 심해져서 참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학생을 불러서 주의만 줄 뿐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남자가 참고 조심해라 저한테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을 뿐더러 강하게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소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그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되었고 그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결국 저는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도 한동안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 학교에서 받은 상처로 친구도 쉽게 못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골 학교 친구들은 자주 말도 걸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점점 성격이 쾌활하고 활동적인 학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변한 제가 지금의 운동선수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과는 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몇몇 연락하는 그 전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솔직하게 저보다 더 불행하고 못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그저 그런 회사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못 살게 굴었어도 예전에는 예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의 성형수술도 했고 왜소했던 그 시절에 비해 몸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명을 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었기에 다들 제가 만든 가명의 인물을 못 알아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말도 걸고 술도 한 잔씩 하였습니다. 사람이 돌고 돌아 그 여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루도 못 잊고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서 저한테 연락처를 물으며 웃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꾹꾹 참으면 친절하게 매너 있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여자도 좋다고 맨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니 저와 썸을 타고 있다고 혼자서 착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을 돌려가면서 결국에는 고백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긴 했지만 못 알아듣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결국 애가 타는 것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여자가 곧 저에게 고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친구들을 통해서 다음 주 주말에 고백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 고백을 기다리지 말고 꼭 그 여자가 나한테 고백하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여자 중 제일 이쁘고 몸매가 좋으며 의사인 친구에게 이미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되었다고 하자 기대가 된다면서 날짜와 시간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같이 만나서 샵에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도 받았습니다. 나름 백화점에서 이쁘고 멋진 옷도 사서 입고 갔습니다. 게다가 의사 여자친구의 멋진 외제차도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백을 받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딱 봐도 그 여자의 친구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저를 괴롭혔던 애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대충 여러 명이 와서 꽃을 주면서 마지막에 그 여자가 꽃과 선물을 주면서 고백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티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면서 그 카페 안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제자리인 곳에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 한 30초쯤 지났을 때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느낌이 와서 밖에서 풀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의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서 꽃을 주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프리세팅한 의사 여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당황을 하면서 위아래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했던 대로 의사 친구가 꽃들이 뭐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우리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동창이 이벤트 해주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많이 당황하였는지 말을 더듬으며 결혼 축하 이벤트가 맞는다고 본인 손에 들고 있던 꽃과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결혼을 알았냐면서 준비해둔 가짜 청첩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같이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서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준비해둔 반짝반짝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인사를 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제가 준 청첩장을 갈기갈기 찍으며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살면서 그렇게 해맑게 웃는 날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았는지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길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딴 짓을 하냐며 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를 치냐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제 욕을 하고 다닌 소문은 들었지만 저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통쾌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